강준호의 장례식장은 차분했다. 평소 그를 아끼던 동료들과 이웃들이 조용히 조문을 마치고 마지막 절을 올리고 나가고 있었다. 검은 옷과 하얀 국화꽃, 조용한 장례 음악, 무표정한 유족들. 모든 것이 통상적이었고 그 안에서 정미라는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남편의 죽음은 갑작스러웠다. 아침 식사 준비 도중 식탁에 엎드린 채 그대로 숨이 멎은 채 발견되었다. 구급차가 오기도 전에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다. 의사소견은 급성 심장마비. 말이 너무 쉽게 붙은 진단이었다. 하지만 미라는 어디선가 설명되지 않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그녀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 신말수는 조용히 말했다. 미라야, 유산 정리는 민석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미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앞이 흐려졌고 마음 한켠이 꺼져가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가족이 아니라 외부인처럼 느껴졌다. 남편과 함께했던 20년의 시간이 단숨에 무효화된 듯한 감각. 그날 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향냄새가 희미해질 무렵 장례식장 한켠에 앉아있던 노인이 조용히 다가왔다. 당신이 강준호 씨 부인이요? 미라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말없이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주었다. 이건 반드시 당신 손에 가야 할 겁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노인은 떠났다. 이름도 밝히지 않았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었다. 미라는 상자를 품에 안고 돌아왔다. 그것은 오래되어 색이 바랜 나무 상자였고 잠금 장치도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적은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비석 오른쪽 30cm. 내가 보고 있다. 준호. 그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리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새벽이 밝기 전 그녀는 검은 외투 하나만 걸치고 집을 나섰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미라의 손에는 낡은 삽이 들려 있었다. 춘천 외곽의 공원묘지. 남편이 안치된 봉분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주저없이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녀의 두 손은 젖었고 흙은 무거웠으며 눈물은 흙과 함께 섞여 흘렀다. 누가 보아도 미친 짓이었다. 장례가 끝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아내가 남편의 무덤을 파헤친다니. 하지만 미라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당신이 마지막까지 날 믿었다면 이렇게는 안 했을 거야.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녀는 파고 또 팠다. 삽질할수록 땅은 더 단단해졌고 비는 계속 내렸다. 외투는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고 무릎은 흙 속에 파묻혔다. 몇 번이나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그러던 중 삽 끝에 금속성의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것은 작은 철제 상자였다. 녹슬고 오래된 자물쇠가 달려있었고 흙 속에서 반쯤 묻혀있던 그것은 마치 세월을 견뎌낸 마지막 유물처럼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상자를 꺼내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다. 이게 대체 뭐야? 왜 나 혼자 이렇게 남겨졌어? 상자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다. 첫째는 오래전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녀의 결혼반지였다. 둘째는 그녀 이름으로 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유산 관련 계약서였다. 셋째는 짧은 메모였다. 이걸 내가 갖고 있어야 해. 누가 뭐라 해도 넌 내 아내니까, 준호. 미라는 숨을 삼켰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물렸다. 남편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시댁이 절대로 그녀에게 넘기지 않을 진실이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다. 미라는 손을 덜덜 떨며 받았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강준호 씨 부인이세요? 네, 그런데요. 죄송해요. 아빠 장례식에 못 갔어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미라는 얼어붙었다. 아빠요? 네, 저 아빠 딸이에요.
이름은 유아린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라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무릎에 진흙이 묻은 채 그녀는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남편의 무덤 속에서 발견된 상자, 그 속에 담긴 진심, 그리고 어딘가에서 자라온 또 다른 피부치.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정미라는 그날 새벽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무릎은 진흙에 파묻혀 있었고 손은 상자의 모서리로 긁혀 피가 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프다는 감각조차 느끼지 못했다. 마음이 먼저 부서져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건 아침 햇살이 막 떠오르기 직전이었다. 신발은 진흙투성이었고 예투는 물에 젖어 늘어져 있었다. 딸 수지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고 거실은 어젯밤과 다를 바 없이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정미라는 조심스럽게 철제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결혼반지, 위임장, 그리고 남편의 메모. 손끝으로 반지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 수없이 반복된 장면들이 떠올랐다. 퇴근길에 사다 주던 꽃 한 송이, 생일에 몰래 숨겨놓은 작은 케이크, 그리고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 내가 지킬게. 넌 걱정하지 마.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적어도 그녀의 눈엔 그렇게 보였다. 남편은 떠났고 진실은 말하지 않았고 남겨진 그녀는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전날 밤에 걸려온 전화가 다시 떠올랐다. 유아린. 남편의 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미라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번호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고 다시 걸 수 없었다. 그녀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허공을 바라봤다. 하린, 넌 누구야? 대체 이 모든 게 어떻게 된 거야? 며칠 후 시댁에서 연락이 왔다. 강민석, 즉 시동생이 법무사를 대동하고 유산 정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로펌 사무실이었다. 정미라는 한참을 망설이다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상자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길을 나섰다. 사무실에는 이미 어머니 신말순, 시동생 민석, 그리고 낯선 법무사가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엔 여러 장의 문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민석은 능숙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형수님, 형이 생전에 남긴 유언장이에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펼쳤다. 유언장에 따르면 고 강준호 씨는 사망 전 모든 재산을 친딸 유아린 양에게 상속하기로 하였습니다. DNA 검사는 이미 완료되었고 친자 확인서도 법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정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가방 안 상자를 꽉 쥐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유언장의 서명. 익숙한 글씨였다. 그러나 어딘가 미세하게 다르다는 걸 그녀는 느꼈다. 준호의 필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글씨는 어딘가 어색하게 흉내낸 것이었다. 그 아이는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정미라가 조용히 물었다. 신말수는 냉랭한 얼굴로 대답했다. 젊은 시절 잠깐 실수한 거다. 내가 알 필요는 없다. 그럼 그 유언장이 진짜라는 증거는 뭔가요? 법무사도 있고 날인도 있고 더 뭘 원하니? 그렇다면 이걸 좀 확인해 보셔야겠어요. 정미라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그 안에는 진짜 위임장과 함께 남편의 손글씨 메모가 들어있었다. 법무사는 그 문서를 들여다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서명을 비교하던 순간 민석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여학생이 들어왔다. 단정한 교복 차림, 긴 생머리, 그리고 불안한 눈빛. 그녀는 정미라를 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유하린입니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하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 아버지를 자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매년 생일엔 편지를 보내주셨고 가끔 서점 앞에서 만났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다정한 분이었어요. 엄마는 항상 절대로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요. 정미라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아이가 그렇게 오랜 시간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사랑을 간직한 채 살아왔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연민이 일었다. 그건 분명 진짜 딸의 감정이었다. 그러나 정미라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다. 감정과 진실은 다른 문제였다.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조작했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날 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상자 안의 모든 문서를 정리했다. 그녀는 알아차렸다. 남편은 떠나기 전 반드시 이 싸움이 벌어질 걸 예감했고 그래서 이 상자를 남긴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건 단순한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진심을 지키는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정미라는 시민법률지원센터에 다시 방문했다. 그녀의 손에는 철제 상자와 그 안에 담긴 서류, 그리고 손글씨 메모가 들려 있었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 장윤호는 꼼꼼히 모든 자료를 살펴본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위임장은 법적으로 매우 유효합니다. 인감도 있고 날짜도 정확해요. 작성일자가 고 강준호 씨가 사망하기 이틀 전이네요. 유언장이 조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미라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저는 싸울 수 있는 거죠? 네,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쉬운 인물이 아니에요. 특히 강민석 씨는 법과 행정 모두에 능한 사람입니다.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엔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유할인. 그날 밤 정미라는 자신도 모르게 할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를 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다. 할인이 언급했던 서점 앞.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남편이 생전에 자주 가던 동네 서점이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조심스레 그곳을 찾았다. 서점 주인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고 그녀가 이름을 말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강준호 씨 부인이시군요. 종종 혼자 오셨었지요. 조용히 책 고르시고 항상 봉투 하나를 맡기곤 하셨어요. 찾으러 오는 사람 있을 거라면서요. 그 말에 정미라는 숨을 삼켰다. 혹시 그 봉투가 아직 남아있나요? 노인은 가게 안쪽에서 낡은 서류함을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노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할인에게, 필요하다면 미라에게 보여줘도 좋다. 정미라는 봉투를 열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왔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무너지고 다시 쌓이는 기분이 들었다. 남편은 그녀와 할인, 두 사람 모두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망설임 끝에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과 사진 두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한 장은 준호와 할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다른 한 장은 젊은 시절의 정미라와 수진, 그리고 준호가 함께한 가족 사진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짧지만 뚜렷했다. 할인아,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미안하다. 넌 항상 아빠를 기다렸고 아빠는 그 기다림이 부끄러워 피했다. 하지만 넌 내 딸이고 그건 변하지 않아. 미라는 좋은 사람이야. 엄마로 부르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내가 상처받지 않게 그녀는 분명 너를 지켜줄 거야. 정미라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제야 알 수 있었다. 남편이 남긴 이 상속 전쟁은 단순히 돈이나 집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죄책감과 진심, 용서와 치유의 전쟁이었다. 며칠 뒤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정미라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손에 상자를 들고 법원에 들어섰다. 그녀의 옆에는 수진이 조용히 서 있었고 할인은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석에는 강민석과 어머니 신말순, 그리고 법무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민석은 여유 있는 표정으로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신말순은 아무런 감정 없이 정미라를 바라보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정미라 측 변호사는 이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손편지의 진위를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이임장의 작성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고인의 정신 상태와 주변 정황을 근거로 이임장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이 날카롭게 부딪혔다. 그리고 그 순간 정미라는 마지막 증거로 철제 상자를 법정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안에는 남편이 남긴 메모와 결혼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 반지는 남편이 저에게 처음으로 끼워준 것입니다. 몇 년 전 분실된 줄 알았지만 이 상자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는 이 반지를 지니고 있었고 유언장을 남긴 것이 아니라 이임장으로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판사는 자료를 하나하나 훑어보며 말을 아꼈고 피고 측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공판이 끝나고 나올 때 정미라는 서서히 가까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돌아보니 할인이 서 있었다. 그날 사진 속 장소, 저 기억나요. 아버지가 거기서 편지를 쓰셨어요. 아버지는 엄마와 저, 그리고 형수님을 모두 지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정미라는 할인을 바라보았다. 적도 아니고 아군도 아닌 존재. 그러나 그녀는 이미 이 전쟁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정미라는 침대맡에 앉아 상자를 조용히 열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준호 씨, 이건 우리가 함께 짊어졌어야 할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내가 끝까지 지킬게요. 당신이 남긴 진심을. 준비가 되시면 사화를 바로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재판이 끝난 후에도 정미라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비록 첫 공판에서 이임장의 진위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졌지만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강민석 측은 분명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며칠 뒤 정미라는 법률지원센터에서 장윤호 변호사와 다시 만났다. 그는 미라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관하고 정리하던 중 중요한 문서 하나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이임장 원본 사본이 한 부 없어졌습니다. 저희 보관함에도 없고 복사본 파일도 누락돼 있어요. 정미라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다. 없어졌다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부 확인을 했는데 외부 접촉 흔적은 없었습니다. 보관 중 실수였을 수도 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문서를 분실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강민석 측은 법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내부에 누군가 있다는 뜻이다. 그 순간 정미라의 머릿속을 스친 얼굴이 있었다. 센터 내에서 상담 초기부터 그녀를 도와주던 시니어 법률 자문가 배정숙. 배정숙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해 보였으며 미라에게 늘 친절했다. 그러나 이전 공판에서 이상할 만큼 민석 측의 주장에 공감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이 기억났다. 그리고 그녀의 성이 배라는 것도 신말순의 결혼 전 성과 같았다. 그날 오후 미라는 직접 배정숙을 찾아갔다. 그녀는 조용히 묻고 싶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야 했다. 배 선생님, 실례지만 혹시 신말순 여사님과 알고 지내시는 사이인가요? 배정숙은 순간 미세하게 눈썹이 움직였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엔 친하게 지냈죠. 젊을 때 같은 교회 다녔었어요. 왜 묻죠? 정미라는 더 묻지 않았다. 충분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상실감이 몰려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상자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남편은 진심을 남겼지만 그 진심을 보호해야 할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문득 책상 위 편지지에 펜을 들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말,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남편에게 하지 못한 말들.
그 글권은 결국 자신에게 향한 다짐으로 바뀌었다. 이 싸움은 이제 내 몫이야. 당신이 시작하지 못한 것을 내가 마무리할 거야.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낸 그 시간을 위한 싸움이야. 며칠 후 장윤호 변호사는 새로운 대응 전략을 준비했다. 문서 사본은 증명력이 떨어지긴 해도 메모와 영상자료, 서점에서 확보한 편지 등을 종합해 법적 진술을 보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와중에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유아린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혹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미라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하리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사실 며칠 전 서랍 속에서 어떤 봉투를 하나 발견했어요. 아빠가 남긴 편지였어요. 그리고 안에 이상한 USB도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었죠? 하리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제가 열어보지 못했어요. 무서워서요. 혹시 엄마 함께 봐주실 수 있나요? 그 엄마라는 단어는 아직 어색했지만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 뒤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마지막 진실이 남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정미라는 할인과 함께 봉투 안에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오래된 영상 파일 하나와 문서 2개가 있었다. 영상 파일 제목은 미라에게였다.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 속에는 병색이 완연한 강준호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조용히 카메라를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라야,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날 믿고 함께 사라졌는데 난 너무 많은 걸 숨기고 있었어. 특히 할인에 대해선. 그 아이도 내 아이야. 그걸 내게 말하지 못한 건 나의 비겁함이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화면 너머의 침묵은 더 깊어졌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미라야, 너만은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어. 민석이가 날 계속 압박했어. 퇴직금, 부동산,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까지. 모두 뒤에서 조작했어. 내가 싸워야 해. 넌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영상은 그렇게 끝났다. 정미라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다. 옆에서 할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로의 존재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엄마. 할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같이 싸워요. 아빠가 진심으로 원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녀는 다시 상자를 꺼내 손에 쥐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준호 씨, 나도 이제 당신처럼 누군가를 지켜볼 거예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 이제 내가 끝까지 지킬게요. 준비되셨다면 5화를 계속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정미라는 USB 영상의 충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강준호의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고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 자꾸 떠올랐다. 그날 그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고 고요했다. 유난히 미라의 손을 오래 잡고 있었다. 그 고요는 작별의 예감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영상 속에서 언급된 민석의 이름은 정미라를 분노로 끓게 했다. 그녀는 곧바로 장윤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USB의 존재와 내용을 전했다. 윤호는 즉시 법적 증거보존 조치를 취했고 다음 공판에서 사용할 준비를 시작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린 전략회의에는 할인도 함께했다. 그녀는 준호의 또 다른 유산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USB에 담긴 내용은 단순한 유언을 넘어서 사기와 협박, 그리고 명백한 유산 탈취 시도입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만약 이 증거가 정식으로 법정에 제출된다면 강민석은 위증과 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싸워야 할 상대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남편이 한때 믿고 의지했던 혈육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슬프게 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미라가 조용히 말했다. 할인이 작게 대답했다. 아빠가 생전에 한 말이 있어요. 삼촌은 늘 부족함을 두려워했다고요. 남보다 늦게 태어난 것도, 엄마의 관심을 덜 받은 것도,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대요. 그 말에 미라는 묘한 감정이 들었다. 미움과 연민, 분노와 이해가 뒤엉킨 복잡한 감정이었다. 다음 공판 당일, 법정은 전보다 더 많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언론에서도 이번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일부 신문은 가짜 유언장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미리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정미라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할인과 수진, 두 딸이 그녀의 양옆에 나란히 섰다. 오늘은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윤호는 USB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고 강준호의 정신 상태와 명백한 의사 표현을 입증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법정은 숨을 죽였고 민석과 신말순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영상이 끝난 직후 윤호는 강한 어조로 마무리 진술을 덧붙였다. 고인은 죽음을 앞두고 가장 진실한 의도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이는 기존 유언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며 동시에 상자 속 위임장과도 일치합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 측의 유언장은 위조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본 재산권 분쟁은 처음부터 다시 판단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자료를 받아들고 잠시 침묵했다. 이어 피고 측의 반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민석 측 변호사는 예상과 달리 침묵을 택했다. 어쩌면 더 이상 반박할 논리가 없었던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정미라는 복도에서 민석과 단둘이 마주쳤다. 그는 그녀를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은 바보였어. 그런 걸 다 남기고 가다니. 당신은 형의 인생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을 느껴본 적 있어요? 진심. 그게 돈을 이겨? 나는 그 사람의 진심을 믿어요. 그리고 그 진심이 지금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민석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며칠 후 언론은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상속 전쟁 속 밝혀진 진실, 죽은 남편의 마지막 증언이 아내를 구하다라는 제목이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 정미라의 이름은 순식간에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과거 정미라가 겪었던 작은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한 빚 문제들이 뒤늦게 기사화되며 온라인에는 그녀를 향한 비난과 의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돈 때문에 싸운 거 아냐? 남편 죽자마자 상속 싸움이라니 가짜 위임장일지도 몰라. 정미라는 다시 한번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법정에서 승리를 얻었지만 대중의 시선은 언제나 감정을 따라 움직였다. 그날 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빗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상자를 꺼냈다. 이제는 반지가 아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꺼내어 본다. 그때 할인이 다가와 옆에 앉았다. 엄마, 괜찮아요. 아빠가 남긴 건 상속이 아니라 믿음이었잖아요. 정미라는 할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이야. 준비되셨다면 6화를 바로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강민석의 침묵은 곧 의심으로 변했고 의심은 곧 수사로 이어졌다. USB 영상이 공개된 이후 검찰은 이증민 문서 위조 혐의로 강민석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했다. 언론은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연이어 보도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전환점은 정미라의 손에 들어온 한 통의 편지에서 비롯되었다. 편지는 무기명으로 보내졌고 봉투엔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강준호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하단엔 번호가 적혀 있었다. 미라는 처음엔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자신을 조태성 약사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연락드려서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 사실 준호 씨에게 처방된 약은 제가 직접 전달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약국 직원 몰래 바꿔치기 했어요. 바꿔치기요? 누가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날 조용히 찾아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환자 가족이라고 말하며 약 포장 전에 의사 처방에 따라 성분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죠. 의심이 들어 거절했는데 다음 날 직원이 혼자 약을 포장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가 준호 씨가 돌아가셨죠. 정미라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의도된 죽음, 말 그대로 살해였다. 지금까지 자신이 치러온 상속 전쟁은 어쩌면 그 전 단계일 뿐이었다. 그 남자, 혹시 사진으로 얼굴 확인 가능할까요? 기억이 흐릿하지만 CCTV 자료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며칠 뒤 그녀는 조태성 약국을 직접 찾아갔다. 그리고 저장된 과거 CCTV 영상 중에서 한 남자의 모습을 확인했다.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푹 눌렀었지만 얼굴선은 분명했다. 바로 강민석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눈앞이 까매졌다. 단순한 상속을 넘어서 그가 자신의 형을, 자신의 혈육을 직접 죽음으로 몰았다는 사실을 마주한 것이다. 이걸 경찰에 제출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누가 이 진실을 밝히겠어요. 그날 밤 정미라는 변호사 윤호에게 모든 사실을 전달했다. 윤호는 즉시 형사 고발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며칠 후 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정식 수사가 개시되었고 강민석은 과실치사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 수사가 시작되자 강민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자신이 형의 죽음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는 하나둘 모여들었다. 조태성 약사의 진술에 이어 당시 약 포장을 맡은 아르바이트생의 증언이 추가되었다. 그는 민석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조용히 방문해 무언가를 부탁하고 갔다고 진술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은 더욱 선명해졌다. 하지만 그만큼 정미라의 고통도 깊어졌다. 그녀는 밤마다 침대에서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지켜줘야 해라는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편 하리는 학교를 휴학하고 정미라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처음엔 잠시 머무를 계획이었지만 점점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가족의 형태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수지는 처음에 하린을 경계했지만 하린이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며 조심스럽게 다가오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히 식탁에 둘러앉았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셋이 이렇게 밥 먹는 거, 아빠가 원하던 거겠죠?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항상 가족을 지키고 싶어 했어. 비록 그 방법이 틀렸더라도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하린이 조용히 말했다. 그 진심, 우리가 지켜요. 지금부터라도. 며칠 후 강민석은 경찰 소환조사에서 추가 혐의인 상속사기 및 살인미수미수로 전환되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마침내 그의 구속이 결정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정미라는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전 준호와 함께 다녀왔던 바닷가 사진을 꺼냈다. 두 사람이 해질녘에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당신은 나에게 싸움을 남겼지만 난 증오 대신 진실을 선택할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 그녀는 다시 상자를 닫고 책상 서랍에 넣었다. 이번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준비되셨다면 7화를 바로 이어서 써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강민석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다. 대형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에 실린 기사 제목은 이러했다. 형 유산 노리고 독살 시도.
친동생의 충격적 배신. 죽기 전 USB 영상으로 누명 벗겨 고인의 마지막 기록이 밝혀낸 진실. 대중은 분노했고 정의가 드러났다는데 환호했다. 그러나 정미라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째 뉴스도 보지 않았고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았다. 할인과 수지는 그런 어머니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말없이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마치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의 폐허처럼. 어느 날 집 앞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신말순, 시어머니였다. 미라야, 이게 마지막 편지일 거다. 나는 병원에 입원했다. 간경화 말기라고 한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야 내 안에 남은 것이 죄책감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도, 민석이 모든 걸 조종하도록 내버려 둬던 것도 모두 내 책임이다. 그 애가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것도 내가 그렇게 키워서일 것이다. 미안하다. 죽기 전에 너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었다. 정미라는 편지를 읽고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병든 몸으로 마지막 말을 전하려 한 시어머니의 흔들리는 마음이 편지 곳곳에 묻어 있었다. 그러나 상처는 시이 아물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 편지 용서할 수 있어요? 정미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용서라는 건 상대방이 받아 마땅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며칠 후 그녀는 병원을 찾아갔다. 병실은 조용했고 신말순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돌린 시어머니는 미라를 보자 미약하게 웃었다. 왔구나. 내 얼굴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 몸은 좀 어떠세요? 좋을 리가 있나. 다 끝났지 뭐. 미라는 그녀의 앞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그러다 신말순이 입을 열었다. 난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 너무 조용하고 말이 없고 우리 집안 분위기와는 안 맞았지. 그런데 너는 끝까지 떠나지 않고 준호 곁을 지켰더라. 그게 참 밉더라. 내가 하지 못한 걸 너는 했거든. 정미라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래도 내가 내게 와줘서 고맙다. 진심이야. 그리고 미안하다. 정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강준호의 결혼 반지였다. 이 반지 원래는 시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준호 씨 손을 거쳐 다시 제게 왔고요. 그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잊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그 마음을 아셨을 거라고 믿어요. 신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미라는 반지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그 사람의 진심이에요. 어머님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병실을 나오는 길, 미라는 처음으로 가볍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용서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증오라는 족쇄에서 자신을 풀어줄 수 있었다.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고 강준호의 위임장을 유효한 법정 문서로 인정하며 강민석이 제출한 유언장을 위조된 문서로 판단했다. 상속권은 전적으로 정미라에게 귀속되었고 강민석은 상속 사기 및 문서 위조, 상해치사 미수 혐의로 실형 1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을 들은 뒤 정미라는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만 남기고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진실은 언제나 늦게 오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수지는 정성스레 밥상을 차렸고 하리는 조용히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처럼 살고 싶어요. 미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처음부터 가족이었는지도 몰라. 그냥 아직 서로를 몰랐을 뿐이지. 식사가 끝난 후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냈다. 그 안에는 반지가 없었다. 대신 손편지 한 장과 사진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어 세 사람 앞에 펼쳤다. 사진 속에는 네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 준호, 미라, 수진,
그리고 어린 시절의 할인. 준호가 멀리서 두 딸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이었다. 그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가족이란 함께한 시간의 총합이 아니라 함께 나눈 마음의 깊이다. 그 말에 할인이 작게 웃었다. 아빠는 결국 우리 모두를 알고 있었네요. 응,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남겨줬지. 정미라는 상자를 닫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방식으로 걸어가면 돼.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을 지키는 길이야. 준비되셨다면 8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어느새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난 겨울처럼 차가웠던 시간들이 지나고 정미라는 조금씩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아침이면 수지는 학교에 가고 하리는 도서관에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그녀는 가끔 카페에 들러 책을 읽고 오래된 수첩에 짧은 글을 적었다. 그 평온한 일상 가운데 우편함에 또 하나의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는 낯익은 필체였고 그 이름 없는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봉화산, 야산 초입, 가장 큰 산초나무 아래, 준호. 정미라는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여전히 철제 상자가 들어 있었다. 반지도, USB도, 편지도 모두 떠났지만 상자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조심히 닫고 외투를 꺼냈다. 며칠 후 그녀는 할인과 수진을 데리고 봉화산으로 향했다. 차를 멈춘 곳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야산 초입이었다. 오래된 등산로를 따라 걸어 올라가자 언덕 한편에 우뚝 선 산초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그 나무 아래에는 낡은 돌담이 흐트러진 채 세워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희미하게 파인 흔적이 보였다. 정미라는 손에 들고 온 작은 삽으로 조심스레 흙을 걷어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습기를 머금은 채 묻혀있던 상자는 닫힌 채로 있었다. 나무결은 벌써 발에 있었고 금속 경첩은 녹이 슬어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꺼내 조심히 열었다. 안에는 노트와 사진 몇 장, 그리고 2개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노트는 손으로 직접 쓴 일기장이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준호의 마지막 기록. 정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제 곧 떠날 것이다.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남긴 죄책감,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 내가 사랑했으나 말하지 못한 감정들. 이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그녀는 몇 장을 넘겼다. 그 안에는 할인에 대한 고백, 미라에 대한 후회, 민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을 앞둔 고요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할인아, 내가 어느 날 이 글을 읽게 된다면 꼭 기억해줘. 아빠는 널 부정한 적이 없다. 단지 세상이 널 받아들이지 않을까 두려웠을 뿐이다. 미라야,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강해지지 않기를 바랐는데 결국 널 세상과 싸우게 만든 건 나였다. 눈물이 노트 위로 떨어졌다. 할인과 수지는 말없이 그 곁에 앉아 하나하나 함께 읽었다. 사진 한 장은 젊은 준호가 수진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고 다른 한 장은 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어린 할인의 뒷모습이었다. 그때 할인이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마지막까지 두 사람을 모두 잊지 않았네요.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트 마지막 장에는 두 딸에게라는 제목의 편지가 있었다. 할인아, 수진아, 너희는 서로를 모르고 자랐지만 이제는 같은 길 위에 있다. 아빠가 두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부끄러운 과거뿐이지만 부디 그 과거를 발판 삼아 미래를 함께 걸어가주길 바란다.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선택과 용기로 만들어진다. 너희가 그 길을 선택해줬으면 좋겠다. 편지를 덮은 순간 산속의 바람이 세 사람을 감싸듯 불어왔다. 정미라는 나무 상자를 조용히 가슴에 안았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봉화산 중턱에서 내려오는 길에 작은 카페에 들렀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엄마,
저 할인이랑 방 같이 써도 돼요.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정미라는 고개를 들었다. 수진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 있었다. 이제는 혼자 쓰는 방보다 누군가와 나누는 공간이 더 따뜻할 것 같아요. 할인도 웃으며 말했다. 나도 언니랑 같은 공간에서 지내면 왠지 더 가족 같을 것 같아. 그 말에 정미라는 가볍게 웃었다. 긴 싸움 끝에 찾아온 고요였다. 진실은 그들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묶어주는 끈이 되어주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준호의 일기장과 편지를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철제 상자를 꺼내어 거기서 반지를 꺼냈다. 그녀는 다시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 이제는 상처를 꿰맨 흔적이 아니라 견디고 이겨낸 증표로. 당신이 준 건 상처가 아니라 길이었어요. 그 길 위에서 우리 다시 살아가요. 준비되셨다면 구화를 계속 이어서 써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며칠이 지나고 강민석의 재판은 형사부로 넘어가 정식 공판이 열리게 되었다. 검찰은 문서 위조와 상속사기, 살해 미수에 대해 추가 기소를 결정했고 미라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다. 증언을 앞둔 날 밤 미라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철제 상자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준호의 반지 대신 이제는 그의 마지막 일기장과 편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고통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증표가 되어가고 있었다. 무섭진 않으세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서워. 하지만 이건 끝을 위한 자리가 아니야. 시작을 위한 진실이니까. 다음 날 아침 법정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석의 선민석은 더 이상 오만한 기색이 없었다. 수감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고요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정미라는 증언대에 섰다. 판사는 그녀에게 진술을 요청했고 그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피해자고 강준호 씨의 아내이며 이 사건의 증거인 USB와 노트, 편지를 직접 전달받은 사람입니다. 제 남편은 죽음을 앞두고 명확한 의사를 남겼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단지 유산이 아니라 진실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분노로 싸운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억하기 위한 증언이었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USB 영상, CCTV, 약사 조태성의 진술, 그리고 준호의 친필 일기장을 근거로 조목조목 사건을 정리했다. 반면 민석 측 변호인은 별다른 반론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 말미 판사는 민석에게 최후 진술을 요청했다. 그제야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너진 사람의 공허가 비쳐 있었다. 형이 나보다 모든 걸 먼저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사랑, 직장, 가족, 신뢰. 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형마저 빼앗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죠. 정미라는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형이 가진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믿는 그 마음이었단 거요. 나는 평생 그걸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끝났다. 법원은 강민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고 사전 계획적 범행의 정황이 뚜렷했으며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미라는 잠시 뒤를 돌아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와 시선을 마주친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미움으로 남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정미라는 혼자서 다시 준호의 무덤을 찾았다. 이른 봄 묘역에는 잔잔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분 앞에 앉아 상자를 열었다. 상자 속에서 일기장과 편지를 꺼낸 그녀는 그대로 그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난 매일 당신과 대화했어요. 상자에 손을 얹을 때마다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녀는 반지를 꺼내 봉분 위에 놓았다.
이제는 당신도 쉬어야 할 때예요. 내가 이 반지를 돌려주는 건 당신이 남긴 죄책감을 내가 대신 내려놓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여기서 이제 진짜로 이별해요. 더는 그늘에 머무르지 말고.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돌아서는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하리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수지는 접시를 놓고 있었다. 내일은 뭘 만들까요? 하린이 물었다. 아빠가 좋아하던 청국장 해볼래요. 수진이 대답했다.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저녁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거실에 앉아 앨범을 펼쳤다. 준호가 찍은 사진들, 오래된 가족 여행 사진,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된 하린이 함께한 첫 번째 사진까지. 이제 우리에겐 슬픔보다 기억이 많아졌어요. 정미라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은 슬픔을 이기니까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우린 이제 과거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날 밤 정미라는 마지막으로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그날 당신이 남긴 상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건 진심을 전달하는 길이었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든 시작이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는 이제 나를 살 수 있어요. 그녀는 종이를 접어 상자에 넣고 상자를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이번엔 그 상자를 서랍 깊숙이 넣지 않았다. 거실의 책장이 가족의 사진이 놓인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이제 그것은 슬픔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유산이었다. 준비되셨다면 최종 18을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봄이 완전히 자리 잡은 4월의 어느 아침, 정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왔고 새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다. 오랜만에 들이마시는 공기가 유난히 가볍게 느껴졌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준호가 웃고 있었다. 하린과 수진도 그 옆에서 장난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이제 이 사진은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이어진 시간이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정미라가 오랫동안 미뤄뒀던 선택을 실행에 옮기는 날이었다. 그녀는 근처 작은 카페의 계약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몇 년 전 폐업했던 동네 카페를 리모델링해 기억다방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기로 한 것이다. 하리는 카페의 디저트를 담당했고 수지는 SNS 홍보를 도왔다. 세 사람은 매일 밤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벽지를 골랐고 손으로 직접 가구를 닦았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 카페가 첫 문을 여는 날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이웃 주민 몇 명이 찾아왔고 동네 아이들이 들렀다. 정미라는 테이블마다 인사를 건넸고 하리는 부드럽게 메뉴를 설명했다. 수지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바삐 움직였다. 카페 한쪽에는 조그만 기억의 벽이 있었다. 그곳에는 손님들이 손글씨로 남긴 사연, 편지, 엽서들이 걸릴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었다. 맨 위에는 정미라가 쓴 글이 붙어 있었다. 모든 진심은 결국 길을 찾아온다. 카페가 문을 닫은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남아 마무리 정리를 했다. 하리는 설거지를 마치고 수진과 함께 커피를 내렸고 정미라는 조용히 창가에 앉았다. 그 자리는 예전 준호가 가장 좋아했던 자리에 놓인 테이블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펼쳤다. 그것은 준호의 마지막 일기장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이야기로 채워질 공책이었다. 첫 장에 그녀는 이렇게 썼다. 상자 속에 남겨진 건 진실이었다. 그러나 그 진실을 꺼내어 세상과 나누는 건 나의 몫이었다. 나는 두려웠지만 끝내 선택했다. 사랑하기를, 믿기를, 용서하기를, 그리고 다시 살아가기를. 그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 노을이 물들고 있었고 건너편 학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었다. 그 풍경은 특별한 게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다. 조태성 약사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문 닫은 줄 알았어요. 혹시 남은 커피 있나요? 정미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특별 손님에게는 언제든 있습니다. 그는 카운터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 참 좋네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감사해요. 저도 그래요. 이제야 비로소 그렇게 느껴져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이런 말 실례일지 모르지만 새로 시작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누구와 함께라든지. 정미라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상처가 흔적이 된 덕분에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언젠가 제가 커피를 살 기회도 있겠네요. 기회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 오니까요. 그는 웃었고 그녀도 따라 웃었다. 그 대화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다. 삶이 다시 흐르고 있다는 작은 신호였다. 밤이 깊어지고 수진과 하리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정미라는 혼자 카페에 불을 하나씩 끄며 마지막으로 벽 앞에 섰다. 기억의 벽 한편 오늘 새로 붙은 글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어떤 진실은 상자에 담기지만 어떤 사랑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녀는 그 글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밤 공기는 차분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준호의 그림자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 길을 내는 사람이었다. 그 길 위에 사랑이 있고 두 딸이 있고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자기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